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황영주 일기장이 있어요. 장준하가 죽었다 그러면서 막 이게 여기 내 책에 나올 겁니다. 학병 세대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학병 세대 중에서도 상해 시절에 우리 장준하 선생 회고록에 보면요, 김구 라인이기 때문에 김원봉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 가장 앞장선 놈이 황모다 이래가지고 나와요. 황영주에 대해서. 예, 그래 나옵니다. 김진엽은 좀 중립적인 말로 써졌고. 그런데 이제 황영주 일기장에는요, 사실은 장준하가 죽었다. 참 언제 참 우리가 황영, 너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이제 그때 못한 얘기 다시 방청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때의 정서, 그때 나름대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박정희 시절에 처음에는 장준하 선생님이 처음에는 5.16 혁명을 지지했죠. 그 사상계. 예, 지지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처음에. 처음 지지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게 반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민정이양을 하면서 나중에 군법 벗고 출마하려고 그럴 때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황영주가 장준하 찾아가요.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다 그렇지 않았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민족으로 생각했지 언제 이념을 생각했나 이러면서 막 그래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황영주 일기를 보고는 쓰게 된 것이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해, 그 중에 특히 일제 말기 지식 청년들이 일제 말기 뭘 어떻게 고민했으며 해방 직후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가 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끊어진 부분을 좀 나름대로 좀 균형 있게 보고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썼습니다. 오히려 뭐 그때 지금 선생님 그 황영주 평전 지금 어떻게 왜 쓰셨는지 잠깐 얘기하셨는데 요새 바로 그 학병 세대 연구가 또 붐입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그 이후에 많이 나왔죠. 예. 김건우 씨 포함해 김건우 잘 쓴 글이고요. 김건우의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잘 쓴 거고요. 다 그 부분 상당히 많이 인용되어 있을 겁니다. 옆에서 듣는 우리 신영복 평전의 저자로서 어떠셔요? 제가 이 황영주 평전을 내가 어떻게 읽게 됐냐면, 신영복 평전을 한참 쓰고 있는데 안 선생님도 잘 아시는 지금 은퇴한 김명호 교수님이 오늘 저랑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가끔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저도 가끔 만납니다. 뭐 어디서 소문을 듣고 평전 쓴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끄적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황영주 평전 읽어봤어? 아니요, 나왔습니까? 아니 그것도 안 읽고 무슨 신영복 평전을 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책을 사서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보니까 그때 이제 메모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양 역사와 풍광과 김원봉 이야기, 신학상 선생, 정수장학회, 안경환 교수를 체크하라고 내가 써 있어요. 이 책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참고를 했죠. 평전에도 들어가 있네. 아니, 많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밀양 얘기를 제가 안 선생 100분의 1이나 알겠어요. 왜냐하면 책들을 봐서 알 수 있는 거랑 이거 다르거든요. 그렇지. 거기 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적 체계랑.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 보면 이제 안 선생님도 인용하고 있는데 왜 밀양의 사람들이 그렇게 좌우 노소 젊은 세대 뭐 할 것 없이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기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 뿌리가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왜 이제 통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가? 그리고 이제 통역당으로 묵든 어떻게 묵든 하여튼 통일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뿌리가 밀양에서 있었구나. 이 생각을 제가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었거든요. 시대를 닮으니까. 시대도 닮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보니까 밀양을 또 들여다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신영복 선생님뿐만 아니라 안 선생님뿐만 아니라 앞 세대의 이 황영주 선생이나 뭐 신학상 선생이나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더 많잖아요. 김원봉 예. 약산이나 그 아까 뭐 그 백민, 예. 백민. 네. 우리 민족운동사의 한 그 줄기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제 밀양의 독특한 어떤 민족적인 정서, 통합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했어요, 이 책으로. 그 평전에 보면 밀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맞아, 거기서 시작에. 합니다.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산천을 담는다는 얘기에서 산천을 제가 담는 출발을 시대와 하는 겁니다. 산천에, 예. 이 그게 책을 읽고 그렇게 나서 쓰여졌군요. 제가 어. 산천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안 선생님 덕분에 그랬더니 나중에 저 한길사 사장님도 밀양분이에요. 예. 김원호 사장님. 예. 그분이 평전을 어떻게 읽었는지 어느 날 연락을 했대요, 출판사에. 밀양 얘기를 잘 정리하긴 했는데 그 강에 대한 얘기는 좀 이상해 뭐 이렇게 연락을 하셨다 그래서 아 밀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위가 다르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흐르는다는 거에 느낌이 있는데 나는 글로만 보니까 그렇지, S자로 아무래도. 어디서 흐르는지 감이 없이 쓴 게 있어요. 근데 밀양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아닌데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안 선생님이 제가 마무리 그 평전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논거들을 여기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고마워갖고 그 이후에 김명호 선생이 한번 주선해서 예, 한번 태 네, 근처에 가서 한번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참 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선생님과의 개인적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이병주 평전에 기술된 신목 선생에 예. 대한 언급 내용을 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용주 평전, 이병주 평전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대하 소설 같이 연작되는 그 조정래 선생이 뭐 태백산맥, 한강 뭐 이렇게 이어지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목 선생에 관한 내용을 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집필 동기를 좀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병주 평전을 썼느냐? 그럼 간단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황용조 평전 쓸 때 낼 때 제가 이병조 쓰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이 쓴 거죠. 거기는 하나는 아버지 세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자식에게 인정을 못 받고 갔던 아버지들 대한 이런 거, 뭐 이런 부분에 우리는 해방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교육을 받고는 민주주의라 그러면서 이 생각에서 4.19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만 자부심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제시대의 그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부분 학병 세대와 4.19 세대 논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4.19 세대 영향을 많이 받고 난 뒤 보니까 그 다음 가서 황용조 일기장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적 수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네. 오히려 후퇴하는. 네,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시대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린 것이니 아까 말씀대로 사람은 부모보다 시대를 많이 닮는다 했으면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 시대 지식인들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해 그때 지식인들 고민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생각 그럼으로써 일제 말기의 조선 학생들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 예. 그런 점에서 제가 그 문학평론가인 김윤식 교수와 가까워진 계기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책을 제가 김윤식 교수에 바친 이유도 예. 예, 예. 거기 하나고요. 황영주의 경우는 아마 처음에 대단한 사적인 인연으로 시작이 된 셈이죠. 왜냐하면 일기장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이병주 같은 경우는 저 부분 작품과 저 사람 삶이란 것이 대단히 통합적인 삶이었다. 제가 김민식 교수에게 물었어요. 친해지고 난 뒤에. 그 양반은 한국에 이름 있는 소설가는 거의 다 읽고는 다 뭘 평도하고 책을 워낙 많이 예, 쓰셨고. 그러니까요. 가장 젊은 사람 끝다 글도 썼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소설가 중에 한 사람만 들라 그러면 누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만 이병주 그래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그거. 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병주는 잘 쓴 작품도 있지만 형편없는 작품도 많거든요. 예. 태작도 많죠. 예. 예. 근데 워낙 많이 쓰셨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얘기는 대한민국의 전체 총체적인 삶이잖아, 그게. 그렇죠.
그 주인공도 그렇고 독자도 그렇고 온갖 이상한 놈 사람 다 있고 정치인, 화직의 여자 뭐 다 포함해서 깡패, 대한민국 삶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누구를 배척하기보다는 끌어안고 포용하는 그런 부분요. 그래서 전두환에 대한 이 평가도 이 양반이 아마도 소설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당시에 긍정적으로 일부라도 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에서 배척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하고는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지막 2년 소원했지만요. 그래서 저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인생 삶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쪽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 위해서 가지고는요. 되도록이면 제가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쓴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와 예. 뭐 이런 저작을 많이 쓰셔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예, 소위 이렇게 말하는 분량이 좀 예, 늘어났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아주 뭐 예. 사실은 분량은 절반을 줄인 겁니다. 아, 잘 들으셨습니다, 선생님.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개인적인데 네. 바람과 구름과 비 이병주의 예. 저작 아닙니까? 그 바람과 구름과 비는 수작입니까? 태작입니까?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하죠.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음. 여러 가지 뭐 기법을 동원했지 무협지적인 성격도 있고 뭐 예, 있지만요. 예. 마지막에 우리가 동학이 인걱정을 좀 흉내내지 않았나? 예, 동학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은 음. 그때 동학과 우리 정부가 그걸 좀 받아들였더라면은 가상적으로 조선이 안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은 것을 대안적인 뭘 모색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병주 선생. 예, 저는 뭐 나림 이병주. 나름 예. 당대에 저는 일관되게 박정 시대에도 황영주 선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중심을 세웠고 소설을 썼는데 그 시대에 당대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컨대 그 이영희 리영희. 선생이나 예, 아니면 김수영 예.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막역했을 정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영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지식인이었던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 전두환 씨를 평가하는 건 정치적으로 볼 일은 아닌 거거든요. 저 사람 삶에 그냥 총체적인 영광고리 속에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하나의 행적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 떼어놓고 봐야 돼요. 왜 그랬는가를 좀 봐야 되지 않는가. 하나만 저기 얘기 맞습니다, 선생님. 저기 이거 전두환의 인간적인 측면과 100개를 잘못했더라도 하나를 잘한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때 마지막으로 저분하고 제가 다투고 좀 떼들고 해서 했던 것이 89년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이 양반은 광주 사건에 대해서 전두환이 직접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휘 책임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그 이후에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죠. 네. 그 전에 이제 타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70년대 통역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완전 조작 사건이라고 단정해 버리거든요. 예, 완전. 맞습니다. 네, 네. 그